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UV 측정은 흡강도 0.1부터 1.0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이유를 이번에는 시료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료가 용매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또는 시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화학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희석해서 측정하면 대개 흡강도도 1 이하로 나오니 되도록 흡강도가 1 이하가 되도록 물켜서 분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료가 용매에 끼치는 물리적인 영향입니다. 시료와 바탕시료를 같은 조건의 용매로 준비하는 것은 아실 텐데요. 이때 시료가 용매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시료만의 흡강도를 측정하고 시료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용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는 용매의 물리적 성질들이 분명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용매의 굴절률이 변하죠. 예를 들어 굴절률이 1.33인 물에 설탕을 넣으면 5몰에서는 1.55까지도 굴절률이 증가합니다. 물론 물질에 따라선 굴절률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 기울기가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모두 굴절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굴절률 같은 용매의 물리적, 특히나 광학적인 성질들이 변하면 계면 또는 용매 내 산란의 정도도 변하고요. 물질의 농도에 따라선 굴절률처럼 산란율이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물질의 농도와 흡강도 간의 선형성이 깨집니다. 이상적으로는 바탕시료와 시료용액의 차이가 시료에 의한 영향으로만 나타나서 시료의 농도와 흡강도가 선형의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시료의 농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용매의 광학적 성질의 변화가 포함되면 기존 비어 람베르트식으로는 표현하기가 꽤 까다로운 비선형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변화된 굴절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몰당 감쇄계수를 보정하면 선형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시료의 농도별 굴절률을 매번 정확히 측정해서 보정하는 건 귀찮고 어렵죠. 보정식 자체도 정확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충분히 묽은 용액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변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탕물을 보더라도 5몰 정도는 되어야지 1.55까지 굴절률이 커지고요. 한 0.1몰 정도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0.01몰 정도면 정말 미미한 굴절률 변화만 있고요. 즉 10m몰 이하의 농도로 측정할 경우 용매에 대한 시료의 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비어 람베르트 공식을 묽은 용액에만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무척 쉬운, 언제라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시료는 10m몰 이하의 농도에서도 흡강도가 충분히 크거든요. 화학이나 생물 분야에서 익숙한 물질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벤진과 L트리토판의 몰당 감쇄계수는 각각 210, 5579입니다. 그럼 각 물질의 Q밸류, 즉 흡강도가 1일 때의 농도를 계산해보면 벤진은 엡실론 값이 210이므로 좌측의 계산 과정에 따라서 업졸번스는
엡실론 곱하기 패스랭스 컨센트레이션인데 observance가 1일 때이므로 observance 1 리콜 엡실론 센티미터 컨센트레이션인데 이때 패스랭스를 1cm로 한다면 컨센트레이션은 1 오버 엡실론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에 따라서 천천히 계산하면 컨센트레이션은 1 오버 엡실론 센티미터이므로 엡실론 값을 실제 값으로 대입을 하면 이때 퍼 센티미터와 센티미터가 소거되고 컨센트레이션은 1 오버 210 몰이 됩니다. 그러므로 컨센트레이션은 0.00476 몰 또는 4.76 밀리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Q밸류는 4.76 밀리몰이며 트리토판은 엡실론 값이 5579이므로 똑같은 방식으로 위의 계산 과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Q밸류 값은 0.179 밀리몰 또는 179 마이크로몰입니다. 사실 벤진은 엡실론 값이 작음에도 흡강도가 1일 때 농도가 4.76 밀리몰입니다. 트리토판 같이 엡실론 값이 적당히 크면 흡강도가 1일 때 농도가 0.1 밀리몰 정도로 나오고요. 무엇보다 대개 화학이나 생물 실험에서 분석하는 시료들은 적어도 한 100 이상의 엡실론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 흡강도가 1 이하라면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모두 10mm몰보다 묽은 용액입니다. 앞선 두 물질의 검량선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벤진처럼 엡실론 값이 작아도 흡강도 1보다 낮은 영역에서 10mm몰 이하의 농도로 트리토판 같이 엡실론 값이 큰 경우는 마이크로몰의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몰 스케일의 농도라면 시료의 이한 용매의 광학적 성질 변화를 거의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고요. 물론 고분자처럼 낮은 농도에서도 용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럼 앞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료의 이한 용매의 물리적인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10mm몰 이하로 희석을 하면 흡강도도 대개 1 이하가 되니 흡강도가 1보다 작도록 측정하는 것이 권장된다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화학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다만 물질마다 그 유형과 고려해야 할 요소가 각기 다르니 아마도 실험실에서 흔하게 경험하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리고 피해도 다른 물질을 측정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MB, 메슬렌 블루 같은 다이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푸른색 중 가장 유명한 염료 중 하나인 메슬렌 블루, MB는 다양한 실험에 사용되지만 특히 UV로 많이 분석되는 염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에서 중합체를 이루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다른 콩고레드나 로다민 같은 모든 다이들의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보통 1 마이크로몰 정도에서는 모노모로 존재하나 10 마이크로몰 이상부터는 점점 다이머 같은 폴리머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모노머, 다이머 각각의 람다맥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스펙트럼에 위와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피크들이 생기고 전체적인 형태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피크만으로는 흡강도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하기 힘들어지죠. 이유는 당연히 메슬렌 블루가 모노모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이머, 트라이머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파장 람다맥스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즉 10 마이크로몰일 때 흑강도가 더 이상 10이 아닌 1 마이크로몰일 때의 흑강도의 10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 마이크로몰일 때와 10 마이크로몰일 때의 664 나노미터에서의 람다맥스 또한 엡실론 값이 달라졌거든요. 1 마이크로몰일 때는 95,000이지만 10 마이크로몰일 때는 74,000이거든요. 그러니 NB의 정확한 농도가 필요한 흡착, 분해 등의 실험을 진행하실 때에는 되도록 낮은 농도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이머 등의 형성들을 억제할 수 있어 그나마 지연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중합체를 이루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는 논문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MB처럼 블루 시프트 하면서 숄더와 새로운 피크를 만들기도 하는 H-타입 어그리게이트라든지 PIC처럼 레드 시프트 하면서 숄더와 새로운 피크를 만들기도 하는 J-타입 어그리게이트라든지 염료별 그리고 극성과 같은 용매의 영향을 받는 현상들은 분명 흥미롭거든요. 다만 단독 주제로는 재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단순 농도 계산의 H or J-타입 애그리게이트 같은 현상까지 고려하는 건 복잡하죠. 실험 결과 해석이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니 애그리게이션이 없도록 최대한 묽은 용액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해주세요. MB의 경우 수용액에서 몰당 감색계수가 95,000이니 흡광도가 1일 때의 농도가 10.53 마이크로몰입니다. 농도가 1 마이크로몰이더라도 흡광도가 약 0.1은 나오고요. 0.1 정도면 정량하기엔 충분한 흡광도 값이고요. 물론 MB는 수용액상에서 약 7.0 마이크로몰 농도부터 다이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좀 더 높은 농도에서 진행해도 상관없고요. 이처럼 MB 같은 웨슬렌 블루 같은 다이를 대상으로 실험할 때는 H or J-타입 애그리게이트가 있음을 고려해서 적절한 용매와 농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해야만 측정한 흡광도로부터 좀 더 정확한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대개 계산해보면 흡광도가 1 또는 0.1 정도면 충분한 농도 조건일 거예요. 분석법 전문 논문에서는 이런 애그리게이트까지 고려한 농도의 실험 조건을 잡지만 대개 다이를 이용한 실험 논문에서는 조금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펙트럼 상에서는 정확하게 고농도 다이에 의한 애그리게이트가 보이는데에도 프리도미넌트 모노머 스트럭처인 경우에 엡실론 값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요. 애그리게이트가 일어났으니 실제보다 낮은 농도로 계산되는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럼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처음엔 간단해 보이는 흡광도 0.1부터 1.0 영역이 특정 시 권장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지만 역시 생각보다는 많은 이유가 있어서 영상이 길어졌네요.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용질 분자가 용매에 끼치는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화학적으론 용질 분자 간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농도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호되며 충분히 희석을 하면 대개 그때 흡광도가 1 이하의 값을 가지더라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가 아닌 벤진이나 L-트립토판 같은 일반적인 분자들은 100에서 한 10,000 정도의 엡실론 값을 가지니 10m몰 이하의 농도로 측정을 진행하면 되고, 다이는 애그리게이트가 쉽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엡실론 값이 적어도 1만 이상이니 수 마이크로몰로 측정해도 흑강도 값이 충분히 크므로 정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벤진 등을 앱졸번스 3 이상으로 측정할 경우 용매에 분명 광학적 성질 변화가 발생할 거고, 다이드를 업졸번스 3 이상으로 측정할 경우는 아마도 대개의 경우 다이 간 상호작용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업졸번스 3 또는 때에 따라선 2 이상으로 측정할 경우 흡광도로부터 부정확한 농도가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경우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앞선 기기에 대한 영상과 함께 UV 측정 시 흡광도 0.1에서부터 1.0 영역이 선호되는 이유를 나름대로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UV 그리고 화학 분석에 대한 공부와 연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